오늘 아침 출근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김밥 한 줄을 사려고 계산대로 갔는데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조금은 굽은 허리. 70은 훌쩍 넘어 보이는 어르신이 계산대에 서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떨리는 손으로 바코드를 찍으시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왜 이 나이에도 일을 하고 계실까? 저분이 게을러서? 젊었을 때 허투루 살아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70대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개인의 실패, 돈을 모으지 않은 개인의 나태함.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여러분은 이 숫자를 아십니까? 50%가 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것이 정말 모두 개인의 잘못일까요? 대한민국 70대의 절반 이상이 게으르고 무계획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가 만든 이유, 제도가 만든 이유, 문화가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 세대를,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 그들이 살아온 시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70대 어르신들, 그러니까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 온 나라가 폐허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제대로 없던 시절. 그 시절을 아십니까? 그분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20대가 되었을 때 그분들 앞에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일하는 것. 그것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일하는 것. 1960년대, 1970년대.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물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지금의 70대, 80대 어르신들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던 젊은 노동자. 하루 12시간, 때로는 14시간을 일하며 기계 앞에 서 있던 여공. 먼지 가득한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나르던 인부. 그들이 바로 지금의 70대입니다. 그 시절 그분들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급했으니까요. 한 달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970년대 초반 공장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때 쌀 한 가마니가 약 1,500원이었으니 한 달을 일해서 쌀 20가마니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일단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방세를 내야 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저축? 노후 준비? 그런 단어는 사전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터뷰한 한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올해 75이신 김모 할아버지. 23살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말이야,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거였어. 당장 오늘 밥 먹고 내일 출근할 힘을 비축하는 게 전부였지. 노후?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그냥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면 되는 줄 알았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가 개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의 대한민국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 잘 살아보자는 것. 하지만 그 잘 살아보자는 것은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1960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GDP는 약 158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50년 후인 2010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만 1000달러를 넘었습니다. 100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적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70대, 80대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의 젊음, 그분들의 땀, 그분들의 건강을 대가로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기적을 만든 분들이 정작 그 기적의 열매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들이 일할 때 대한민국에는 개인의 노후를 책임져 줄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금이라는 안전망, 그것이 없었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1988년입니다. 겨우 37년 전입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75세이신 분은 1950년생입니다. 그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수 있었던 나이가 38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살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이미 18년을 일한 겁니다. 18년 동안 연금 한 푼 내지 못한 채 일만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해도 그때부터 제대로 납부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1988년 당시 국민연금은 1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의무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가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률은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 7명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가입을 했다고 해도 그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38살에 가입해서 60세에 퇴직한다면 22년밖에 납부하지 못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까요? 독일의 연금 제도는 188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금을 내고 받아왔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193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1941년에 국민연금의 전신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88년입니다. 반세기 이상 늦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의 70대, 80대는 연금이라는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세대라는 것입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약 40%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평균은 한 달에 약 50만 원 정도입니다. 50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방세, 식비, 의료비, 공과금. 이것만 해도 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60%는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기초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얼마일까요? 2025년 기준으로 최대 34만 원입니다. 34만 원. 하루로 나누면 약 11,000원입니다. 하루 11,000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연금이 있었다면 달랐을 텐데. 이것은 제가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올해 78이신 박모 할머니. 평생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연금이 뭔지도 몰랐어. 나중에 국민연금이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우리 같은 식당 종업원들은 가입도 안 시켜줬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억울해. 평생 일했는데 노후 대비는 하나도 못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무지나 게으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제도가 너무 늦게 만들어졌고
그마저도 모든 사람을 포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100년 전부터 국민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으로 연금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노인들은 연금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개인의 노후는 뒷전이었습니다. 일단 달리자, 성장하자, 잘 살아보자. 노후는? 그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70대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일했지만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번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녀에게 갔습니다. 대한민국 70대, 80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세대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헌신과 사랑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들은 자녀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투자했을까요? 여기에는 대한민국 특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열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 시대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가난 속에서 자랐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식만큼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교육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인생이 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사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과외, 학습지. 아이가 학교를 마치면 학원으로 보냈습니다. 한 달 교육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990년대 중반 한 가정의 평균 사교육비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평균 월급이 100만 원 정도였으니 월급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교육비로 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약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는 물가 대비 부담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면 또 다른 지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곧 집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최소한의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비용, 신혼살림 비용.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결혼 비용은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였습니다. 부모들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털었습니다. 심지어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식 결혼시키는 게 부모 도리 아니겠어요?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60대에 접어들면서 손에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했지만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으로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잘 되면 나중에 효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도 힘듭니다. 취업은 어렵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자기 생활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70대 부모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기가 미안합니다. 너희도 힘든데 어떻게 부탁하겠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덩그러니 남겨진 채.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3이신 최 모 할아버지.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둘 다 대학을 보냈고 둘 다 결혼할 때 전세금을 보태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내 자식들인데. 다만 내가 조금 더 똑똑했더라면 자식 챙기면서도 내 노후도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일까요? 자녀를 사랑한 것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본능이고 사랑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시대에는 자녀와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나 문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녀가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이 지금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노년,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을 모으지 못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돈을 모았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편중과 금융 문맹입니다. 대한민국 70대, 80대에게 재테크라는 단어를 물어보면 대부분 하나의 답을 합니다. 집, 네, 부동산입니다. 그분들에게 재산 증식의 유일한 방법은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50년간 꾸준히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1970년대 강남 땅 한 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억 단위입니다. 100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집만 사면 되는구나.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오르는구나. 둘째, 은행 금리가 불안정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초반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자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서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실물 자산, 즉 부동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셋째,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주식, 펀드, 채권 이런 단어들은 어려웠습니다. 배울 기회도 없었고 주변에서 하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주식? 그거 도박 아니야? 이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주식은 위험한 것, 한탕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부동산에 쏟아부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집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까지는 이 전략이 통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집 한 채만 잘 샀어도 노후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지역의 집값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집값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투자했던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는 소위 하우스 푸어 상태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대출입니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는데 은퇴 후에도 그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데 수입은 없습니다. 연금도 미미합니다. 결국 또 다른 대출로 이자를 막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집이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것은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은 있지만 그 집을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팔고 나가자니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럼 금융상품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대부분의 70대 어르신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금융 교육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았고 사회에서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었고 일반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말에 속아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70대, 80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금융 문맹 때문입니다.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
60대 이상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금융 상품의 이해와 위험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금융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저축의 중요성, 투자의 기본 원리, 위험 관리 방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금융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70대는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국 부동산에만 의존하고 금융 지식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비하지 못한 이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설령 준비를 했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수, 너무 오래 사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처럼 여겨집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1960년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약 51세였습니다. 여성은 54세, 60세까지 산다는 것이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0년 기준 남성의 평균 수명은 약 80세, 여성은 86세입니다. 30년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의학의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 덕분에 사람들은 훨씬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빨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에 노후를 계획하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60세에 은퇴하면 70세까지만 살면 되겠지. 10년만 버티면 돼. 그래서 10년치 생활비만 준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0세에 은퇴했는데 80까지, 아니 90까지도 살게 된 것입니다. 준비한 10년은 금방 지나가고 그 이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장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면서 생기는 경제적 위험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한 달 생활비를 최소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아껴 쓴다는 전제입니다.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년이라면 2억 4천만 원, 30년이라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도 증가합니다. 의료비, 이것이 노년층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건강보험이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특히 중증 질환이 생기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암, 뇌졸중, 심장병. 이런 질병들은 한 번 걸리면 치료비만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전체 가계 지출의 약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8이신 이모 할머니. 70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 매달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오셔야 합니다. 한 달 약값이 약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75세에 무릎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약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돈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젊었을 때는 병원 갈 일이 없었는데 나이 드니까 병원이 집이에요. 매달 나가는 의료비가 부담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준비한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쓸 곳은 점점 늘어나고 게다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70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편의점, 경비, 청소, 폐지 줍기. 이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일들의 급여는 얼마일까요?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시간당 10,000원 정도. 하루 4시간 일하면 4만원, 한 달이면 1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70대의 체력으로 매일 4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조금만 일해도 금방 지칩니다. 그래도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으니까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편의점에서 만난 그 어르신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75의 나이에도 계산대 앞에 서 계셔야 하는 이유. 그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줄. 그리고 그 긴 노년을 이렇게 힘들게 보내야 할 줄.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맥락, 제도의 부재, 문화적 요인, 잘못된 재테크, 그리고 장수.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70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70대이신 분들께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계십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셨습니까?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최대 3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보험 적용.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택개보수 지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집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임금은 높지 않지만 활동비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복지 담당 직원에게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둘째, 가진 것을 현명하게 관리하십시오. 집이 있다면 영목이지론을 고려해 보십시오. 영목이지론, 정식 명칭은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 가격과 나이에 따라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어르신이라면 매달 약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집으로 정산됩니다. 물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셋째, 지출을 줄이는 작은 실천들을 하십시오. 큰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가 있다면 해지하십시오. 통신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통신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식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을 볼 때 계획을 세우고 가십시오. 충동 구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꺼려지실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고 일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넷째, 건강을 챙기십시오.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아프면 의료비도 나가고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공원 산책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도 잊지 마십시오. 국가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율도 높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십시오.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제철 채소가 가장 영양가도 높고 저렴합니다. 다섯째,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자녀들도 알아야 도울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보태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 이웃과도 교류하십시오. 외로움은 가난보다 더 무서운 적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복지관, 노인회관에도 가보십시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작은 일이라도 하십시오. 몸이 허락하는 한 무언가 하십시오. 일은 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도 줍니다. 꼭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학교에서 교통 지도를 하는 것,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것. 이런 활동들은 사회에 기여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보람을 줍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이런 것들을 직접 키워서 드시면 식비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즐겁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7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50대, 60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40대,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물론이고 그 다음 세대들도 노후 준비가 부족합니다. 통계를 보면 50대의 약 60%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답합니다. 40대는 더 심각합니다. 70% 이상이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첫째, 연금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습니다.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부터 저축, 투자, 위험 관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도 필요합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개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디선트한 일자리, 존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도 기술과 경험을 살려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제대로 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야 합니다. 노인은 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르신입니다.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노력한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70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무계획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산업화 세대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세대였습니다. 제도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연금이 너무 늦게 도입되었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화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세대였습니다. 잘못된 재테크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만 의존하고 금융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준비한 것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은 현실적인 해법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가진 것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지출을 줄이고 건강을 챙기고 도움을 요청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세대 간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70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노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0대 어르신 여러분,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대가 그랬고, 환경이 그랬고, 제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오늘을 살아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우리 어르신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십시오. 그분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다만 시대가 그분들에게 가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도 준비합시다.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합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70대 어르신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노후 준비 방법과 연령대별 재정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목격한 한 장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시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그때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핸드폰을 보시고 다른 한 분은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보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휴, 또 단톡방에서 모임한대. 나보고 오래. 솔직히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걱정이야.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럼 안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러자 첫 번째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친구잖아. 안 나가면 나만 빼놓고 만나는 것 같고 나중에 서운해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은 모임에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러 그저 친구라는 이름 때문에 억지로 나가야 한다니. 이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전화가 오면 아, 또야 하고 한숨부터 나오는 친구.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모임. 함께 있어도 외롭고 헤어지고 나면 허전한 그런 관계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60을 넘기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 어쩌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60분 동안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달라지는지,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혼자 있어도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였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세요. 쉬는 시간에 혼자 있으면 선생님이 걱정하셨죠. 너는 왜 친구들이랑 안 놀아?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하게 보였고요. 친구가 많은 아이는 인기 있는 아이였고 혼자 있는 아이는 왕따당한 아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친구가 많아야 정상이다. 혼자 있는 건 이상한 거다라고요. 그 생각이 60년,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이런 질문을 받죠. 요즘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 마치 친구가 있어야 잘 사는 사람이라는 듯이요.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로 친구가 필요해서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걸까요? 요즘은 더 심각합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연락처는 수백 개가 넘어요. 카카오톡, 문자, 전화번호부에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단톡방은 10개가 넘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림은 하루 종일 울리는데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보낸 메시지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광고거나 형식적인 안부거나 아니면 뭔가를 부탁하는 내용이죠. 이게 진짜 관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절된 상태예요.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자랑만 늘어놓고 웃는 것 같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상도 창원에 사는 박영수 씨, 69살입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골프 치러 다녔습니다. 동창회에서도 총무를 맡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죠. 그런데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친구들 더 자주 만나야지 하고 생각했대요. 실제로 처음 몇 달은 그랬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느라 오히려 더 바빴어요. 그런데 서너 달이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모임에 나가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비슷했어요. 골프 스코어 자랑, 주식 수익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처음엔 재미있게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지겹더래요. 더 힘든 건 자기 자신이었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 특별한 일이 없었거든요. 골프도 비용 때문에 줄였고 주식도 큰 수익이 없었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 모임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만 조용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대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고개 끄덕이고 그렇게 3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됐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이 너무 지쳐 보이더래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답니다. 나는 왜 저기 있었을까? 정말 즐거워서 간 걸까? 아니면 안 가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외로워 보일까봐 간 걸까? 그날 밤 박 씨는 결심했답니다. 다음 모임 초대가 오면 정중하게 거절하기로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죄송한데 그날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대요. 나만 빼놓고 만나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친구들은 그래, 알았어. 다음에 바라고만 하고 끝이었어요. 그 후로 박 씨는 모임을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한두 명하고만 가끔 조용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아무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라고 박 씨는 말했습니다. 지금 박 씨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집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는다고 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진짜 편한 친구 한 명을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전부랍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모임에 나갔는데 집에 오면 늘 피곤했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만 만나는데 그게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박영수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 보이지만 진짜 친구는 없는 상태. 연락은 많이 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는 없는 상태. 함께 있어도 외로운 상태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이렇게 피곤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재편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껴져요. 20대, 30대에는 앞으로 50년, 60년이 남았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도 괜찮았어요. 시간이 넉넉하니까요.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달라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을 보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픈 무릎을 느끼고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아, 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요. 이건 슬픈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뇌는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이 귀한데 이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 숫자는 줄어들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100명의 친구가 있었지만 피상적인 관계였다면 나이 들면 5명의 친구만 있어도 깊은 관계를 나누니까 더 행복한 거죠. 뇌과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뇌의 전두엽이 변화한대요. 전두엽은 계획과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중년 이후가 되면 이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었다면 나이 들면 이건 할 가치가 있나? 저건 할 가치가 있나? 를 빠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나? 이 모임에 나가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시간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문제예요. 젊을 때는 체력이 넘쳐서 하루에 10명을 만나도 괜찮았어요.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떠들어도 다음날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었죠. 하지만 60이 넘으면 체력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에요. 말을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적절히 반응하고 분위기를 맞추고 이 모든 게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한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땐 하루에 3군데 모임을 다녀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한 군데만 다녀와도 사흘은 쉬어야 해요.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의미 없는 모임에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에 투자할 것인가? 현명한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100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5명의 진짜 친구. 일주일에 5번 의미 없는 모임보다 한 달에 1번 의미 있는 만남.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관계와 피곤한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떤가요? 만약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나고 아, 오늘 좋은 시간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의미 있는 관계예요. 반대로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왜 나갔을까 후회된다면 그건 피곤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해요. 또 다른 기준은 이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만약 가면을 쓰고 좋은 척하고 괜찮은 척해야 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라면 내가 힘들 때 나 요즘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다들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여유로운 척 합니다. 진짜 속마음은 숨기고 겉으로만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진짜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혼자 있다는 건 정말 외로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못 견뎌라고 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걸까요? 아니면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외로운 걸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니까요. 하지만 내면은 정반대입니다. 외로움이 뭘까요? 외로움은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는 상태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아무도 없을 때, 말을 나누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느끼는 게 외로움입니다. 더 슬픈 건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모두가 웃고 떠드는데 나만 끼지 못할 때, 그때 느끼는 고립감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언제였냐고요? 동창회 갔을 때였어요. 40명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나는 그 속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차라리 집에 혼자 있는 게 나았을 거예요. 이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만 혼자인 것 같을 때, 그게 외로움이에요. 반면에 고독은 뭘까요? 고독은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상태예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고 조용해도 편안하고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고독 속에서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산책을 하면서 바람을 맞고 새소리를 듣고 햇살을 느낄 때,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때,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실 때, 이런 순간들이 고독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던 나,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식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순수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은 가난한 정신에게는 감옥이지만 풍요로운 정신에게는 궁전이다. 무슨 뜻일까요? 만약 내 안이 비어 있다면 혼자 있을 때 그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을 만나고 자극을 찾고 외부에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 안이 채워져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풍요로워요. 내 안에 이미 충분한 게 있으니까 굳이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 안을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과의 관계에만 집중했어요. 부모, 배우자, 자식, 친구, 동료. 늘 누군가와의 관계를 신경 쓰면서 살았죠. 그런데 정작 나 자신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어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평생 나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뭘 좋아하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외면하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다 보면 조금씩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산책하다가 문득 깨달아요. 아, 나는 이런 고요한 순간이 좋구나. 책을 읽다가 발견해요. 아, 나는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음악을 듣다가 느껴요. 아, 이 멜로디가 나를 위로하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고독의 선물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제주도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하시는 김순자 할머니 74세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 정말 바쁘게 사셨대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손님 맞이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장사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서 시끄럽게 지내셨죠. 그렇게 30년을 사시다가 70세에 은퇴하셨대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셨답니다. 평생 바쁘게만 살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남으니까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피곤한 줄 몰랐대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하셨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보자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대요. 하루가 너무 길고 할 게 없고 자꾸 불안하고. 그런데 2주차가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혼자 산책하면서 길가의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렇게 평온한 줄 몰랐답니다. 3주차가 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글을 쓰고 싶어졌대요. 평생 글이라곤 장부밖에 안 써봤는데 갑자기 일기를 쓰고 싶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산책했다 이런 짧은 문장만 썼는데 점점 길어지더래요.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생활 이야기, 자식 키운 이야기, 그동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김순자 할머니는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평생 찾았던 게 바로 이거구나.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구나라고요. 그 후로 할머니는 제주도로 내려가서 작은 집을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명상을 하며 지내신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동네 할머니들을 모아서 함께 명상하는 모임을 여시는데 그게 전부래요. 예전에는 100명의 손님을 상대했지만 늘 외로웠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5명의 할머니들만 만나지만 훨씬 더 풍요로워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그 깊이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외롭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의식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잠시 누워서 깊게 숨을 3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바라보면서 오늘 날씨를 느껴보세요. 비가 오나요? 햇살이 따뜻한가요? 바람이 부나요? 그냥 잠시 자연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세요. 팔 돌리기, 허리 굽히기, 목 돌리기. 복잡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몸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녹차든 커피든 보리차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겁니다. 핸드폰 보지 말고 텔레비전 켜지 말고 그냥 차 한 잔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30분 정도의 아침 의식을 만들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나 자신으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남의 뉴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걷기 명상을 실천하세요. 산책은 누구나 하지만 걷기 명상은 조금 달라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걷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에 집중해 보세요.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느낌, 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내는 느낌. 이 모든 걸 천천히 느끼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관찰하세요. 저 나무는 어떤 색깔인가요? 저 꽃은 어떤 향기가 날까요? 바람은 어느 쪽에서 불어오나요? 새는 어디서 지저귀나요? 이렇게 걷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잡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에 30분만 이렇게 걸어도 마음이 정말 많이 편안해져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걷기 명상을 하신대요. 그 1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혼자만의 취미를 찾으세요. 중요한 건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오직 나 혼자만으로 충분한 그런 활동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뜨개질, 목공, 사진 찍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붓으로 색을 칠하는 느낌, 펜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는 소리, 흙을 만지는 촉감.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할머니는 70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하늘을 그리려고 하면 얼룩이 지고 나무를 그리려고 하면 삐뚤빼뚤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래요. 붓으로 물감을 찍어서 종이에 색을 입히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좋더래요. 1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고 나면 세상 시름을 다 잊게 되더랍니다. 지금은 3년째 그림을 그리시는데 집안이 할머니가 그림으로 가득하대요. 누가 보면 웃을 수도 있어요. 어설픈 그림들이니까. 하지만 나는 이게 좋아요. 내가 그린 거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가 감사해?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길에서 친절한 사람을 만났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잘 잤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매일 적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부족한 것을 보던 눈이 있는 것을 보는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가진 게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친구가 100명 없어도, 모임이 없어도,
나는 이미 충분히 풍요롭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5번째,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종이를 꺼내서 사랑하는 나에게라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힘든 일도 많았는데 잘 견뎌냈어.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끔씩 다시 읽어보세요. 힘들 때, 외로울 때 그 편지를 꺼내서 읽으면 큰 위로가 됩니다. 6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세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 작은 목표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창문 닦기, 내일은 화분에 물 주기, 모레는 서랍 정리하기. 이런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해내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잘했어. 해냈어. 이렇게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이 돼요. 7번째, 자연과 교감하세요. 꼭 깊은 산이나 바다까지 갈 필요 없어요. 동네 공원도 좋고 베란다의 화분도 좋습니다. 식물을 키워보세요. 작은 화분 하나라도 괜찮아요.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잎사귀를 관찰하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날씨가 좋지? 기분 좋아 보이는구나. 새잎이 났네?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식물에게 말을 걸면서 돌보다 보면 신기하게도 외롭지 않아요. 한 할아버지는 베란다에서 토마토를 키우신대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잘 잤니? 오늘도 힘내자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정말 뿌듯하대요. 마치 손주가 자라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8번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필요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 공원에서 환경 정리,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느낌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8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게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은 10분 산책을 해보세요. 모레는 감사한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관계 정리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망설이세요. 그래도 오래 알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끊어? 미안하잖아. 상처받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관계가 정말 나한테 의미가 있나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진짜 나를 이해해주나요? 만약 아니라면 왜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건가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냉정하게 끊어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모임 초대가 오면 죄송한데 그날 일정이 있어서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전화가 오면 요즘 좀 바빠서 통화가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상대방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그들도 바쁘고 그들도 자기 삶에 집중하느라 바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 한두 명과는 깊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 사람들과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만났을 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친구가 30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한 명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정리했어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외로워요. 오히려 그 한 명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졌어요.
그 한 명이 친구와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대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대요. 요즘 어떻게 지내? 몸은 좀 어때? 자식들은 잘 있어? 이런 평범한 대화인데 그게 너무 좋대요. 30명이랑 시끄럽게 있을 때보다 한 명이랑 조용히 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의 얕은 인사보다 한 명의 깊은 이해가 훨씬 더 가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자신과 친구 되는 법이에요. 평생 우리는 타인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나요? 나 자신을 배려했나요?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나요? 대부분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에게 가장 가혹했어요. 왜 이것도 못해? 왜 이렇게 못났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왜 이래? 이렇게 자책하고 비난하고 질책했어요. 만약 친구한테 이렇게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진작에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는 평생 이렇게 대하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해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대화예요. 매일 나 자신에게 말을 거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라고 말하세요.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 잘 먹었어라고 말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어. 잘 자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할 거예요. 미쳤나?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진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연민이에요.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로하세요. 뭔가 잘못됐을 때 나는 왜 이것도 못해? 가 아니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말하세요. 힘들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해? 가 아니라 지금 힘든 게 당연해. 충분히 힘든 상황이야. 잘 버티고 있어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마음이 정말 많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칭찬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해냈으면 칭찬하세요. 오늘 산책했어요? 잘했어. 감사 일기 썼어요? 대단해. 설거지했어요? 수고했어. 이렇게 작은 것들을 칭찬하다 보면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오직 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만 하세요.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그림을 그리든 그냥 멍하니 있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못하는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건 못해. 그래도 괜찮아. 대신 저건 잘하잖아. 이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강점을 인정하세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나야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증거예요. 둘째,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100명의 얕은 인사보다 한 명의 깊은 이해가 훨씬 가치 있어요. 셋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괴롭지만 고독은 선물이에요.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의식, 걷기 명상, 취미, 감사일기, 자기편지, 작은 목표, 자연과의 교감, 봉사활동.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다섯째, 의미 없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니까요. 여섯째, 가장 중요한 친구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세요.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60을 넘으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없는 게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계에 목매지 않아도 돼요.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세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세요. 남의 시선, 남의 평가, 남의 기대,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나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사세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를 사랑하게 되세요. 그때 비로소 삶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오늘도 잘 사셨습니다. 내일도 잘 사실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혼자여도 친구가 없어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는데 예전에 정말 잘 나가던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던 경험이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영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40대 초반에는 강남에 건물을 샀습니다. 모임에 올 때마다 외제차를 바꿔 타고 왔고 골프 회원권이 몇 개인지 자랑하기 바빴죠. 그때 우리 동창들 사이에서 영수는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역시 영수는 다르다. 우리 중에 제일 잘됐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 동창회에서 영수를 만났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형편이 어려워 보였거든요.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는데 건물도 다 넘기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10년 사이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한 명쯤은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잘 나갔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진 사람들이요. 반대로 젊었을 때는 평범하거나 오히려 힘들게 살았는데 나이 들수록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죠.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운이 나빴던 걸까요? 시대를 잘못 만난 걸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례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나이 들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패턴을 알면 우리는 그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젊었을 때 잘 나가다가 나이 들어 힘들어진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경향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공통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지출 습관입니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분은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신 김 부장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던 박 사장님이세요. 김 부장님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셨어요. 연봉이 억 단위였고 성과급까지 합치면 매년 정말 많은 돈을 버셨죠. 그런데 이분의 생활을 보면요. 차는 항상 최신 외제차였어요. 3년마다 바꾸셨거든요. 골프는 매주 치셨고 해외여행은 1년에 서너 번은 다녀오셨어요. 자녀들 사교육비도 엄청났고 옷은 백화점 명품관에서만 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부러워했어요. 역시 대기업 부장은 다르다고요. 반면에 박 사장님은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하셨어요. 한 달 수입이 김 부장님의 3분의 1도 안 됐죠. 차는 10년 넘은 국산 중형차를 타셨고 여행은 1년에 한 번 국내 여행이 전부였어요. 옷은 시장에서 사 입으셨고 외식도 자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김 부장님은 퇴직하신 지 5년 됐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사세요. 퇴직금은 빚 갚는데 거의 다 들어갔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서 60이 넘은 나이에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반면에 박 사장님은 슈퍼마켓 접으시고 지금 조용히 연금 받으시면서 여유롭게 사세요. 손주들 용돈도 두둑이 주시고 가끔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다니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김 부장님은 버는 만큼 다 쓰셨고 박 사장님은 버는 것보다 훨씬 적게 쓰셨어요. 김 부장님은 30년 동안 억대 연봉을 받았지만 나중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적게 벌었지만 꾸준히 조금씩 모았기 때문에 노후가 편안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파킨슨이 발견한 법칙인데요. 지출은 수입이 허용하는 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월급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에 맞춰서 쓰게 되고 월급이 1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에 맞춰서 쓰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회초년생 때 월급이 200만 원이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그 돈으로도 어떻게든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월급이 훨씬 올랐는데도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요? 그게 바로 파킨슨의 법칙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라떼 효과라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재테크 전문가가 만든 말인데요.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같은 작은 지출이 쌓이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5,000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걸 한 달이면 15만 원이에요.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30년이면 5,400만 원이에요. 커피값만요. 여기에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충동 쇼핑, 별 생각 없이 나가는 외식비까지 합치면요. 우리는 매달 수십만 원씩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가다 나이 들어 힘들어진 분들의 공통점은요. 이런 작은 지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써도 돼. 이 정도 수입이면 이 정도 소비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과시소비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해요. 비싼 차,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물건들이죠.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실제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나 잘 살아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뿐이에요. 잘 나갈 때는 이런 과시 소비가 가능합니다. 수입이 받쳐주니까요. 하지만 수입이 줄어들면요. 이미 높아진 생활 수준을 낮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해요. 한번 높여놓은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입이 줄었는데도 생활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어떻게요? 빚을 내서요. 그렇게 빚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이 들어서 그 빚을 감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소비 습관은 어떠신가요?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버는 만큼 또는 버는 것 이상으로 쓰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지난 석 달 동안 카드 명세서를 한번 쭉 보세요. 거기 적힌 항목들 중에서 정말 필요했던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부자가 되는 비결은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나이 들어서 치르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출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두 번째 공통점인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낙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식량을 모은 개미와 노래만 부르며 놀다가 겨울에 굶주리게 된 배짱이 이야기요.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개미처럼 살아야지라고 다짐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 삶에서는 배짱이처럼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돈을 잘 벌면요.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지금도 이렇게 잘 버는데 앞으로는 더 잘 벌겠지.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사촌 형이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형은 30대에 IT 회사를 다니면서 연봉이 꽤 높았거든요.
그때 형한테 형, 연금이나 적금 같은 거 하나 해놔라고 했더니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나 지금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노후 준비는 50 넘어서 해도 늦지 않아라고 했어요. 형은 지금 55살인데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어요. 회사는 40대 후반에 권고사직 당했고 재취업도 잘 안 됐어요. 지금 형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30대 때부터 조금씩 준비했더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을 텐데 말이에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복리라는 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달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또 이자가 붙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30살에 매달 30만원씩 연 수익률 7%짜리 상품에 투자하면요. 60살이 됐을 때 얼마가 될까요? 3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30년 동안 실제로 넣은 돈은 1억 800만 원인데 복리 효과로 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50살에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30만 원씩 10년 동안 넣으면 60살에 약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늦게 시작하면 같은 돈을 넣어도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자율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재테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일찍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복리의 마법을 놓쳤어요. 나중에 더 벌면 그때 모으지 뭐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미래에 대한 잘못된 기대입니다. 50대가 되면 자녀 교육비도 줄어들고 그때 본격적으로 모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50대가 되면 부모님 병원비가 늘어나요. 자녀가 결혼하면 결혼 자금 대줘야 하고 손주 태어나면 또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50대가 되면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52세입니다. 정년이 60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나이까지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 전에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준비하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착각인 거예요. 나중에는 준비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인간에게는 현재 편향이라는 심리가 있어요. 미래의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요. 내일의 10,000원보다 오늘의 5,000원이 더 끌리는 거죠. 이 현재 편향 때문에 우리는 노후 준비를 자꾸 미루게 됩니다. 이번 달은 좀 힘드니까 다음 달부터 시작하자. 올해는 너무 바쁘니까 내년부터 하자. 이러다 보면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은 이 현재 편향에 특히 취약합니다. 지금 수입이 좋으니까,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덜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나중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의 성공이 평생 지속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 더욱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모아두고 지금 건강할 때 대비해 놓는 거예요.